챌린저 5.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관중석의 환호와 함께 마침내 하늘로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몰랐다. 그들의 환호성이 곧 섬뜩한 침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1980년대) 미국은 우주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나사는 우주로 향하는 길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보편적으로 만들고자 했다. 지구와 우주정거장을 자유롭게 왕복하는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 그 꿈의 상징이 바로 우주 왕복선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챌린저 5는 나사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를 배출하는 등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미국의 또 다른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우주교사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전국에서 11,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지원했고 마침내 단 한 명의 평범한 고등학교 사회교사가 그 주인공으로 선발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타 맥콜리프였다. 그녀는 우주왕복선 내부를 직접 소개하고 무중력 상태에서만 가능한 간단한 과학 실험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예정이었다. 그녀와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할 인원은 모두 7명이었다. 챌린저 5의 조종석에는 비행을 책임질 사령관 딕 스코비어와 조종사 마이클 스미스가, 그리고 그들 뒤로 아시아계 최초의 우주비행사 앨리슨 오니즈카, 물리학 박사 로널드 맥네어, 엔지니어 주디스 레스닉, 그리고 탑재체 전문가 그레고리 자비스까지 각 분야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6명의 베테랑 우주비행사들이 첫 우주비행에 나서는 교사 크리스타 맥콜리프와 함께하고 있었다. 챌린저 5의 10번째 임무, 그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술적인 문제와 악천후가 겹치면서 발사는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인 1986년 1월 28일 이른 아침 7명의 승무원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발사대로 향하는 아스트로벤에 올랐다.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발사대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미국의 영웅 그 자체였다.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장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고 크리스타 맥콜리프의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은 학교 강당에 모여 TV 속 그녀를 향해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오전 11시 38분 모든 준비를 마친 챌린저 5의 주 엔진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7명의 영웅을 태운 챌린저 5는 마침내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관중석과 교실 안의 학생들의 터질 듯한 환호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류의 꿈과 희망이 그렇게 하늘을 향해 힘차게 쏘아 올려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챌린저 5는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플로리다의 푸른 하늘을 향해 순조롭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관제센터와의 교신은 평온했고 비행 데이터는 모두 정상이었다. 이륙 1분 7초, 짧은 교신과 함께 딕 스코비는 마지막 출력을 올렸다. 그리고 이륙 73초, 고도 46,000피트 상공. 챌린저 5는 갑자기 거대한 화염과 희뿌연 연기에 휩싸이며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환호하던 관중들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침묵과 경악으로 바뀌었고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외부 연료 탱크가 폭발하면서 그 엄청난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챌린저 5는 공중에서 산산조각 난 것이다.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2개의 고체 로켓 부스터는 제멋대로 날아다녔고 수많은 챌린저 5의 잔해들은 바다를 향해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타고 있던 크루 모듈은 기체가 분해된 이후 2분 45초간의 끔찍한 자유낙하 끝에 시속 330km가 넘는 속도로 추락하며 차가운 바다 위로 떨어졌다. 그렇게 단 73초 만에 챌린저 5, 그들의 꿈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산산조각 나버렸다. 챌린저 5의 비극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던 그 시각, 나사의 고위 관계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것을. 시간은 발사 하루 전인 1986년 1월 27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기온은 이례적으로 영하로 떨어졌고 발사대에는 고드름이 얼어붙고 있었다. 고체 로켓 부스터를 제작한 모튼 티오콜사의 엔지니어들은 비상에 걸렸다. 그 중심에는 오링 전문가 로저 보졸리와 현장 책임자였던 앨런 맥도널드가 있었다. 그들은 이미 1년 전인 1985년 1월에 비행해서 추운 날씨가 부스터의 이음새를 막아주는 첫 번째 오링에 밀폐력을 잃게 만들어 뜨거운 가스가 누출될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했었다. 만약 두 번째 예비 오링마저 재기능을 못했다면 그땐 이미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티오콜의 엔지니어들은 나사 관리자들과의 긴급 회의에서 이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나사에 필사적으로 발사 연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사 측은 이 명백한 기술적 경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계속된 발사 지연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우주교사 크리스타 맥콜리프의 수업 일정이었다. 크리스타의 우주 수업은 비행 4일차에 예정되어 있었다. 만약 발사가 화요일을 넘기게 된다면 수업일은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토요일이 되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긴급회의는 티오콜 내부의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인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경영진은 나사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었다. 결국 엔지니어들의 경고는 묵살되었다. 모튼 티오콜은 나사의 발사 진행을 공식적으로 권고했지만 앨런 맥도널드는 그 서류에 서명하기를 끝까지 거부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이 잘못된 결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고 바로 다음날 나사의 비행관리자 제이 그린은 심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이번 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사의 첫 공식 입장은 이번 참사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고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각 모튼 티오콜의 엔지니어 앨런 맥도널드는 다른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다. 헌츠빌 운영지원본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사 영상을 분석하던 중 고체 로켓 부스터 쪽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앨런은 즉시 그 위치가 찍힌 카메라를 찾아서 부스터가 점화되는 순간을 초 단위로 확인해보라고 말했고 만약 오링의 문제라면 0.6초 안에 반드시 검은 연기가 보였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얼마 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그리고 그 검은 연기가 처음 포착된 시간은 점화 후 0.678초였다. 앨런 맥도널드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비극의 원인은 자신들이 바로 전날 밤 필사적으로 경고했던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사고 28일 후인 1986년 2월 25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로저스 위원회의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여성 우주비행사 셀리 라이드 박사가 나사의 부스터 프로젝트 감독 레리 멜로이에게 하청업체인 모튼 티오콜에서 날씨가 추우니 발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레리 멜로이는 그들도 우리처럼 날씨를 걱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티오콜에서 발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했다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티오콜의 엔지니어 앨런 맥도널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튼 티오콜은 섭씨 11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절대 발사하지 말라고 나사에 강력하게 권고했다라고 증언했다. 앨런의 이 용기 있는 폭로는 청문회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번 참사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오링의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발사를 강행한 잘못된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하지만 진실을 향한 용기의 대가는 혹독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앨런 맥도널드는 모튼 티오콜의 총감독에게 불려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임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의 증언으로 이제 모든 의문은 오링이라는 작은 고무 부품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위원회의 또 다른 멤버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던 리처드 파인만이 TV 카메라 앞에서 모든 진실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작은 오링 조각을 얼음물이 담긴 컵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온 오링은 딱딱하게 굳어 원래의 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 간단하고 명쾌한 실험 하나로 전 국민은 깨달았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고무 오링이 제 기능을 상실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온 불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감춰졌던 진실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앨런 맥도널드의 해고 소식은 곧바로 대통령 위원회에도 전해졌다. 위원회는 즉시 티오콜의 고위 간부에게 연락하여 강한 유감을 표했고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직접 개입했다. 몇 달 뒤 앨런 맥도널드는 자신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우주왕복선의 안전을 책임질 고체 로켓 모터 재설계 프로젝트의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지휘 아래 챌린저 5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오링 조인트는 완벽하게 재설계되었다. 그리고 나사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우주왕복선의 탈출 시스템. 훗날 회수된 챌린저 5의 잔해 속에서는 4개의 개인용 공기 공급 장치 중 3개가 작동되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승무원들이 분해 직후에도 살아남아 의식이 있었고 생존을 위해 마지막까지 무언가 행동을 취했다는 비극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초적인 탈출 시스템조차 없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뒤에야 우주왕복선에는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스템이 마침내 도입되었다. 나사의 뼈아픈 반성과 수많은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사고 32개월 만인 1988년 9월 디스커버리 5의 성공적인 발사와 함께 재개될 수 있었다. 사고 2년 뒤 희생된 승무원들의 유가족들은 함께 모여 챌린저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미처 이루지 못한 최초의 우주교사 크리스타 맥콜리프의 꿈. 그 작은 시작은 계속해서 늘어나 2025년 현재 전 세계에 걸쳐 40여 개의 챌린저 러닝 센터가 세워져 수많은 아이들에게 과학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있다. 73초 만에 산산조각 나버린 챌린저 5의 희망. 그들의 꿈은 이곳에서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다.